네, 안녕하세요. CBT 솔루션즈의 엄병호입니다. 그 옆 세션에서 한참 재밌게 듣다가 빨리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왔는데요. 일단 그 오전 세션이 아니고 세 번째 세션 정도에서 그 3D 스캐닝 관련해서 이제 신흥시장하고 했던 발표 들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때 좀 시간이 부족해서 좀 빨리 넘겨가면서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요새 이제 3D 스캐너를 많이 쓰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에 보면 이제 토목 쪽이나 시공 쪽에서는 시공빔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시공 정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3D 스캐닝을 하고 그다음에 뭐 레빗이나 뭐 스케치업 데이터가 됐든 빔 데이터를 네비스웍스에서 간접 체크를 해서 정합성을 체크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 분야나 뭐 역설계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스캐너를 쓰게 되면 단가가 좀 높아지잖아요. 용역비도 좀 많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안 쓰는 추세에서 지금은 이제 좀 쓰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국악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입니다. 공연장들은 대부분 대관을 하잖아요. 대관을 할 때 중요한 게 그 공연장을 이제 뭐 대관 스케줄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공연을 할 때 장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 이제 막 조명이 달려 있는 바텀들이 있고 그런데 그 위치가 정확해야 실제 이제 들어왔을 때 장비를 어디에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야 이제 오차가 적어야 시공 기간이 짧아지고 짧은 시간에 대관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국립국악원이 이제 지어진 지 좀 시간이 지나고 리모델링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도면에서 있던 장비 위치들하고 실제하고 좀 이제 괴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장비 시설팀에서 이렇게 계속 운영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차라리 이제 정밀 실측을 하고 이거를 이제 그 컨텐츠로 반영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4개 공연장에 대한 역설계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0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한 2, 3일 넘겨서 지체 보상금을 좀 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기초 자료들을 이렇게 뽑는 형태들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도면입니다. 도면을 뽑게 됐고요. 그다음에 VR 촬영을 해서 실제 이제 그 공연장에 대관을 하기 전에 내부에서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사진 기반 VR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했던 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모델링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뭐 PC나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VR 컨텐츠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업 내용은 뭐 이제 기초 현황 조사하고 그 다음에 광대역 스캐너, 핸드볼 스캐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R 촬영하고 3D 모델링, 도면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제 예전 공정표로 이렇게 이제 제출하고 진행을 했는데 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황 조사 먼저 하고 스캐닝하면서 VR 촬영을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3D 스캔을 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3D 스캐닝을 하면 그 스캐너 기종에 따라서 이제 뭐 카메라를 달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RGB 값이 측정 값들은 잘 점으로 나오는데 색상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색상이 있더라도 포인트의 덴시티 밀도를 떨어뜨리게 되면 사진이 좀 되게 큰 점묘화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간을 포인트 클라우드로 파악을 할 때 사진이랑 같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스캐닝할 때 VR 촬영을 같이 합니다. 2개가 있어야 작업하기가 편해서 그래요. 효율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제 현황 조사하고 스캐닝하고 사진 촬영, 그러니까 VR 촬영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도중에 4개 공연장이니까 하는 도중에 이제 모델링 작업을 바로 진행을 했고 모델링이 되는 와중에 하나씩 완성되는 공연장부터 도면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디테일하니까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 일정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국악원을 보시면 이쪽에 뭐 우면당, 예약당, 그 다음에 연희마당하고 풍류사랑방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아래쪽에 위치한 부분하고 야외공연장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배치도에 하나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4개 공연장을 실측하고 도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장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총 이제 3가지를 이용을 했어요. 스캐닝은 그 트림블 저기 SX10이라는 그 스캐너 장비하고요. 그 다음에 핸드헬드형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지오슬램이라는 이제 장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VR 촬영 같은 경우에는 메러포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전에도 여기 그 영상을 클릭을 하면 자꾸 에러가 떴었는데 지금도 왠지 그럴 것 같거든요. 잠깐만 껐다 다시 켜겠습니다. 기종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형태의 광대역 스캐너예요. 광대역 스캐너는 일정 위치에다가 스캐너를 세워놓고요. 세워놓은 상태에서 360도로 촬영을 합니다. 광대역은 그러니까 그 자세 안정성 때문에 좀 멀리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레이저 자체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고 이제 넓은 범위를 취득을 할 때 많이 쓰는 스캐너 타입입니다. 지금 저렇게 이제 가운데 있는 그 레이저를 발사하는 센서 부분이 고속 회전을 하고요. 저게 회전할 때마다 레이저 다발을 계속 뿌려서 돌아오는 이제 시간을 측정을 해서 얘가 찍혔던 점들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좌표로 취득을 하는 거고요. 뭐 디테일하게 하면 저렇게 벽 쪽에 있는 문양까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일반 상업 시설에 이제 실내를 스캐닝을 할 때는 저게 스캐너 자체가 똑같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이는 곳은 얘도 찍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음영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핸더블 스캐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음영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실내를 이제 광대역 스캐너로 뜨는 과정이고요. 자, 이렇게 뜨게 되면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점 하나하나가 다 이제 측량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광파기로 측량을 하면 한 점씩 찍잖아요. 그 점이 수백만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광대역 스캐너고요. 그 다음에 정합하는 과정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사이트가 두 개입니다. 사이트가 두 개인데 한 사이트에서 이제 스테이션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하고 그린색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이제 비슷한 구역을 찍었는데 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합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정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이제 예전에는 볼 타겟이나 이게 표지 같은 걸 썼어요. 그래서 그 볼에 정확하게 여러 군데 이제 있는 위치를 맞춰서 정합을 하기도 했었는데 트림블 같은 경우에는 리어럭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형상 정합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리어럭스 자체에서 얘가 서로 형상이 비슷한 곳을 자동으로 찾아내서 정확한 위치에 맞춰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취득을 할 때 물론 GPS를 찍고 스테이션 위치가 정확할 경우에는 정합할 필요 없이 그 위치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스캐너를 동시에 쓰게 되면 이런 정합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합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악원 같은 경우에도 핸드볼 스캐너하고 그다음에 광대역 스캐너를 같이 썼기 때문에 이런 정합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정합했을 때 인스펙션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오차가 나는지도 확인을 해서 좀 더 정밀하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핸드볼 스캐너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Many times when we're working with point cloud data, it's necessary to remove objects such as vehicles or vegetation from the surface 이게 of the point 아닌데요. cloud. Now, if the surface was perfectly flat, this would be pretty easy. You'd simply use the segmentation tool or a clipping tool. 이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잠깐만 다시 시작할게요.
네, 이게 이제 지오슬램이라는 핸더블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사거리가 외부에서 찍을 때 100m까지 나가게 되고요. 저희가 사용했을 때는 외부에서는 한 25m 정도 가고요. 실내에서 한 50m 정도 가는 레벨로 촬영을 했습니다. 핸더블 스캐너가 나오면서 광대역 스캐너로 작업했을 때 예를 들어 뭐 3, 4일 걸리는 작업이 있다 그러면 핸더블 스캐너로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 시간을 거의 한 80% 이상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배터리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케이블이고요. 여기 지금 앞에서 돌아가는 게 이제 레이저를 발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쪽에 이제 태블릿을 연결을 해서 실시간으로 취득되는 포인트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스캐닝을 합니다. 자, 스캐닝 같은 경우에는 별로 할 게 없고요. 그냥 잘 들고만 다니면 돼요. 근데 들고 다닐 때 저 스캐너가 찍는 위치를 항법 장치로 다 기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광대역은 일정 자리에 세워놓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GPS 좌표만 따면 되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니까 항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포인트 클라우드의 위치를 잡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닐 때 너무 진동을 주거나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잘못하면 자기 발이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 쪽에서는 이렇게 핸더블 스캐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앞에 사진기가 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는데 그 찍은 영상을 서로 매치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 찍은 영상의 RGB 값을 뽑아서 점에다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받은 데이터를 자체 소프트웨어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경로입니다. 자기가 움직였던 경로. 그리고 이게 이제 정합하는 과정인데 정합은 자동 정합이 되긴 하는데 수동 정합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리얼록스보다는 좀 떨어져서요, 여기는.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쪽 소프트웨어에 좀 특징이 있는데요. 보통 스캐닝을 했을 때 3차원 모델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도면화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지오슬램 같은 경우에는 2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벡터 라인을 추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에서 라인을 추출하고 지금 이제 존을 잡는 그런 과정이고요. 선이 아주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직선 부분들은 웬만하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TIF 형태로 이미지를 추출을 해서 CAD에서 스케일에 맞는 이미지를 불러서 선을 따거든요. 도면화할 때. 근데 지오슬램을 쓰게 되면 어느 정도 반자동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핸더블 스캐너를 같이 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 핸더블 스캐너가 필요한 경우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펭귄 마을을 역설계를 했었는데 이쪽도 이제 도시재생 관련이었어요. 그래서 공해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 설계가 다 끝나고 이제 그 당선자가 나와서 시공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쪽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펭귄 마을이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이쪽에 정확한 도면이나 뭐 그런 게 없어서 도시재생을 하기가 좀 곤란했던 사이트예요. 그래서 일단 현상 설계를 진행할 때 이쪽에 도면화를 먼저 했어야 됐고요. 다행인 점은 이쪽에 있던 주민들을 다 이주를 시켜서 내부까지 다 도면화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변형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좀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공해거리를 조성할 때 뭐 분양할 수 있는 이제 그 실의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도면화해서 제공을 해야 됐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전체적인 형태는 광대역 스캐너에서 스캐닝을 했고요. 내부 같은 경우에는 막 방이 좀 이렇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광대역을 쓰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핸더블 스캐너로 스캐닝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스캐닝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부의 평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이 나눠져 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합을 해서 모델링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평면이 나오도록 작업을 해서 진행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핸더블 스캐너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진 기반 촬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연결이 잘 안 돼서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꾸 에러가 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델링 솔루션으로 언데시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자체 애니메이션이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저게 멀어서 잘 안 보여요. 보통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델링을 할 때 그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리캡을 이용해서 레빗에서 작업하는 걸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빗에서도 작업하는 게 괜찮습니다. 활용도 쾌적한 편이고요. 포인트 클라우드를 제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도시재생과 같이 좀 변형이 많은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레빗에서 뭐 벽이 변형이 돼 있거나 파손이 돼 있는 부분들을 일일이 벽체 프로파일을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정확하게 모델링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스케치업에서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스케치업에서 모델링을 할 때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언데시라는 플러그인을 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언데 자체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100만 포인트를 스케치업에서 불러왔을 때 특정 부분만 내가 밀도를 최대한으로 해서 보겠다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보기 위해서 밀도를 줄이는 것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케치업에 있는 섹션 기능으로 똑같이 포인트 클라우드와 모델링을 잘라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메시하는 부분들도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에 스냅을 잡거나 선을 그리거나 포인트 클라우드의 크기를 결정하거나 투명도를 결정하는 것도 스케치업 소프트웨어에서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원점을 잡는 겁니다. 원래 찍었던 사이트의 GPS 값을 가지고 와서 집어넣으면 스케치업 원점에서 되게 멀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스케치업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수치 지형도를 가져와서 모델링을 했는데 가지고 올 때 캐드 도면하고 좌표를 일치시켜서 가져오고 작업을 하면 면이 깨지거나 사각형을 그렸는데 면이 안 만들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스케치업의 가장 큰 단점이 원점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좌표에서 작업을 할 때 뭐 채적이 변화한다든지 선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언데시에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져올 때 원래 좌표를 가지고 있지만 원점 중심에 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보셨던 게 그거고요. 지금은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평평한 면을 추출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런 경우에는 단면을 잘라서 평면상에서 라인을 그려서 푸시풀로 올려서 작업하기도 하는데 스캐닝 상태가 좋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면을 바로 추출을 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단을 만드는 작업 중이고요. 좀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을 보시면 지면을 뜨는 작업이 있어요. 지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피처 익스트랙트라는 이제 기능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쪽에 있는 면을 찍고 톨러런스 값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 지면에 나무나 수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각도 얼마 이상은 무시해버려 이렇게 하면 나무가 있어도 지면만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면에 만드는 메쉬의 해상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5만 포인트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메쉬 5만 개에서 3만 개, 뭐 1000개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어서 옵티마이징이 가능해요. 보통 이제 뭐 리어럭스나 뭐 아니면 이제 그 라이카의 사이클론 같은 경우에는 지역 메쉬를 만들 수는 있는데 동일한 크기로 만듭니다. 삼각만은 틴을 동일한 크기로 작업을 해서 데이터가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이제 언덱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고 경사진 지형하고 평행한 지형하고 메쉬 해상도를 최적화를 해서 데이터 값을 굉장히 낮춰줍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보셨던 오솔길하고요, 옆에 언덕 부분들이 바로 모델링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스케치업에서 작업할 때는 언댓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풍류사랑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실내 공연장은 다 비슷비슷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VR로 촬영한 사진 데이터예요. 이것도 클릭하면 에러 날까봐 겁나기는 하는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에러 안 났습니다. 자, 이게 풍류사랑방이고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메로포트라는 장비로 촬영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진을 360도로 돌려볼 수 있어요. 이런 컨텐츠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메로포트의 특징은 내가 찍었던 스테이션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동을 할 때 어떤 기술을 쓰냐면 얘네가 사진을 찍으면서 동시에 적외선으로 스캐닝을 해요. 포인트 클라우드를 취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품질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 그냥 쓸만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가 적외선을 이제 내보내서 취득한 포인트 가지고 자동으로 메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메쉬하고 이미지하고 같이 섞어서 트랜지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 파악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순간 이동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할 공간을 먼저 VR 촬영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 카드보드나 이런 걸 쓰게 되면 바로 VR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 그 길이 거리 측정도 가능하고요. 이쪽에 태그를 넣어서 텍스트나 이미지, 사진 같은 것들을 바로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을 하기 전후가 중요하잖아요. 일단 도시재생이 되게 되면 원래 모습은 어느 정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VR 촬영으로 원래 비포를 남기고요. 애프터를 한 번 더 찍습니다. 찍어서 애프터에는 이제 그쪽에서 그 구현됐던 홍보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공해거리 조성 사업이면 이제 그쪽에 들어가 있는 공방들 있잖아요. 공방들에 대한 소개나 아니면 홍보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이 VR 컨텐츠에 같이 넣어서 뭐 웹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SNS로 바로 전달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고요. 간단한 형태, 위쪽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형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일단 먼저 VR 촬영을 했고요. 자, 보시면 이게 스캐닝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내 쪽에 지금 스캐닝이 돼 있는 상태고요. RGB 값이 포함이 돼 있어서 색상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하고 모델링 데이터하고 겹쳐놓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작업할 때도 보통 정밀도는 5cm를 두고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측정 값에서 벗어나도 5cm는 벗어나지 않게끔. 물론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자체가 미리 단위의 오차를 가지고 있고요. 핸더블 스캐너 같은 경우에도 한 4mm, 5mm 정도의 오차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맞춘다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4mm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니까 여유롭게 5cm 정도 맞춰놓고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기계나 뭐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 단위 가지고는 작업이 안 됩니다. 근데 건축은 이 정도 정밀도면 다들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모델링 데이터예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겹쳐서 보여드렸던 거고 이런 식으로 역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설계는 아니고 모델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도면화를 시키면 역설계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관람석을 바라본 그런 뷰고요. 거의 이제 점하고 모델하고 똑같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면 잘라서 보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걸 다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검증하기 쉬운 게 이런 식이에요. 포인트 클라우드를 반만 보여줄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영역만 잘라서 모델링 데이터하고 저렇게 겹쳐보면 똑같은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한 다음에 다 저걸 체킹을 받았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케치업에서 불러 들어온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고요. 데이터가 큼에도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근데 그래픽 카드는 좀 좋아야 돼요. 제 생각으로는 한 1060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큰 규모에 있어서 작업하기가 편하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레빗에 보면 섹션 박스 있잖아요. 그것처럼 스케치업에서 언댓을 쓰면 포인트 클라우드를 잘라내는 그 박스가 생겨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스케일 도구, 언댓에 있는 스케일 도구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잘라낼 겁니다. 영역을 맞추고요. 이렇게 자르면 위쪽에서 내려다 보이는 평면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의 두께를 한 1m 이내로 잡아주면 선들처럼 보여요. 탑뷰에서 봤을 때. 그 선을 가지고 라인 작업을 하고요. 라인 된 상태에서 면을 만들어 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인트 클라우드 정합 소프트웨어에서 저런 단면 형태를 만드는데 TIF 이미지로 만듭니다. 이미지로 만들어서 CAD에서 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스케치업에서 작업하는 게 더 빨라요. 선 작업은.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이렇게 잘라서 이제 보여드리는 상태고요. 좀 지나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덴시티를 변경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뒤쪽 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공연장이 아직 3개나 남아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면화를 했어요. 모델링을 하고 섹션을 잘라서 평면하고 인면, 단면을 추출을 해서 도면화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악원에서 원하는 대로 장비에 대한 범례를 만들어서 표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국립국악원에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아까 그 보셨던 VR 컨텐츠도 보실 수가 있고요. 보면 수치가 좀 이상하실 거예요. 평소에 보던 건축 도면하고 보통 미리 단위로 딱딱 떨어지잖아요. 저희도 미리 단위에서 자르긴 했는데 뒤에가 1, 2, 3, 4 막 이래요. 예를 들어 이제 뭐 1500 이런 길이가 아니라 154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실측한 데이터대로 모델링한 그 실 사이즈를 넣는 겁니다. 실제 이제 장비 쪽에 그 설계를 하려면 정확한 치수가 필요하니까요. 치수가 좀 낯서실 거예요. 숫자 자체가. 여기 보시면 이제 단면도도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이 우면당입니다. 우면당이 두 번째로 큰 공연장이고요. 이것도 크게 힘든 부분들은 없었어요. 이 정도 규모면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좀 넘어갈게요. 영상이 이게 이제 그 만들었던 스케치업에서 모델하고 포인트 클라우드하고 겹쳐서 보이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특징이 이거 다음에 예약당이 가장 큰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쪽에서 원했던 게 기계실까지 해달라 그랬어요. 기계실까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포인트 클라우드 색감이 다르잖아요. 위쪽은 칼라가 있는 광대역으로 했어요.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광대역 스캐너로 돌려도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아래쪽은 보시면 RGB 값이 잘 안 보이시죠? 이쪽은 핸더블 스캐너로 한 겁니다. 워낙 장비들이 많아서 이게 음영 지역이 많으니까 이거 광대역으로 뜨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색상이 이렇게 달리 보이는 거고요. 모델링은 뭐 색상이랑 관계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정밀도 측정하는 부분에 그런 이미지가 되겠고요. 이것도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뜨고 나니까 약간 개처럼 보이더라고요. 개 모양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장비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 아래쪽 장비가 있는 부분들이 위에 있는 무대를 움직이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대가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좌우로 움직일 때 밑에 기계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캐닝을 진행을 했고요. 좀 넘어가서 보여드리면, 네, 이제 모델링 데이터하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하고 같이 보이는 그런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업할 때도 그렇게 힘든 부분들은 없었어요. 형태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비정형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작업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단면을 자르게 되면 특징이 포인트 클라우드하고 모델하고 같이 잘려요. 스케치업의 섹션을 쓰게 되면. 그래서 작업할 때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모델화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가장 큰 예약당입니다. 예약당은 VR 콘텐츠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예약당은 일단 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요 무대 뒤에 기계실도 굉장히 넓었어요.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공연장 같은 경우에 핸드볼 스캐너로 떠봤는데 위쪽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바텀이 매달려 있거나 한 부분들이 위로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좀 이따 모델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제 서비스되는 이런 형태의 V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기계실에 대한 VR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오픈이 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관용으로 쓰시고 실제 이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는 실제 관람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이제 복도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가 볼게요. 여기 계단실이 있거든요. 계단실을 올라가면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기반 VR 촬영 기기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센서를 쓰기 때문에 햇볕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거의 유효 사거리가 한 2, 3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5m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찍을 때 한 5걸음 정도 걸어가서 한 번씩 찍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2층으로 온 겁니다. 위층에 있는 공연장 좌석들이고요. 여기 이제 방패원 형태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작업하고 옆에 있는 부분들도 다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모델링했던 이미지 사진이고요. 포인트 클라우드랑 겹쳐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모델링 순수한 모델링 데이터고요. 이건 관람석 기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바텀이 달려 있는 쪽이 굉장히 높이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높이 있더라고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막 메쉬 형태로 망도 있어서 아래쪽에서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대역 스캐너로 여러 군데서 찍어서 데이터를 정합을 했고요. 또 아래쪽에 기계실이 또 좀 깊게 있습니다. 무대에 좀 움직임이 큰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가장 작업이 어려웠어요. 나머지 공연장들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일단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링된 형태고요. 네, 이게 이제 모델링에서 단면을 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장비를 매달 수 있는 바텀이 있는데 이 바텀 자체가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저게 실제로는 저렇게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그쪽에다 부탁을 해서 다 내렸어요. 아래쪽으로 지면으로 내리고 나면 저게 또 흔들림이 있어요. 한동안 흔들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3D 스캐닝을 해서 좌표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는 Z값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수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바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다 위치를 잡아서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에 스캐닝하고 모델링으로서 이렇게 다 올린 겁니다. 자, 이건 모델링 데이터들이고요. 이것도 작업되어 있는 데이터를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모델링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그렇게 또 무겁지는 않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잘라내거나 그럴 때 약간 시간이 소요되긴 하는데 그렇게 딜레이가 크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 저렇게 전체로 볼 때는 점의 간격을 좀 멀찍이 떨어지게끔 해요. 덴시티를 줄입니다. 그리고 내가 특수한 부분에 어떤 일정 부분에 모델링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만 잘라서 덴시티를 확 높여요. 지금 보시면 이제 덴시티 바꾸는데 포인트를 다시 로드를 하거든요. 그럼 뒤에 보시면 포인트의 밀도가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전체 형상을 이제 파악을 할 때는 덴시티를 줄이고요. 모델링 할 때는 특정 부분만 덴시티를 높여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스케치업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링을 할 때 굉장한 강점입니다. 보통 이렇게 작업이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모델링 돼 있는 상태를 보여드리는 거라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람석 있는 쪽들이고요. 네,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면화를 진행을 했고요. 자, 연희마당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야외 공연장입니다. 고강호 건물 중에. 그래서 이제 연희마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VR 촬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밖에 있어서 이게 골목 형태나 그러면 VR 데이터로 찍을 수가 있는데 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면 밤에 찍거나 그러면 사진이 안 보이니까 의미가 없고 굉장히 흐린 진행을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VR 촬영에서 제외를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메러포트에 보면 저기 라이카의 BLK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와 콜라보를 하게 되면 이제 사거리가 한 50m까지 외부에서 찍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메러포트가 한 5, 600 정도 하거든요. 장비가. 근데 그렇게 그 스캐너가 같이 붙어버리면 막 5천, 6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외 공연장 작업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잔디 언덕이 있어요.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언데색 기능으로 다 메쉬화해서 만든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시면 반듯하지 않고 꾸불꾸불합니다. 실제 지형을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작업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자, 여기는 모델링도 좀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좀 지나가서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지형의 노이즈 같은 것들이 확실히 보이시죠? 여기는 여기 구조물이 약간 이것도 연처럼 생겼거든요. 네, 요게 약간 힘들었어요.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라인만 그리고 두께를 주는 툴들이 있어요. 루비에서 그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밀도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 되겠고요. 좀 지나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모델링을 조금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작업하는 장면을 조금 넣었어요. 일단 아마 잔디 있다는 부분을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잔디 언덕이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익스트랙트 피처 기능을 이용을 해서 톨러런스 값이나 그 정밀도 크기, 그러니까 최소 크기를 설정을 한 다음에 찍으면 이런 식으로 면이 만들어져요. 자, 만들어지고 이쪽에 메쉬로 변환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레귤러하게 갈 거냐 일레귤러하게 갈 거냐 물어봐요. 일레귤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지형에 맞는 메쉬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톨러런스 값에 따라서 지금 면은 저 정도 크기지만 그 값에 맞춰서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이 정도 변화는. 지금 이제 메쉬 숫자가 나오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디테일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러프하게 나옵니다. 적당한 숫자에서 제가 하고 OK 버튼을 눌렀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메쉬 숫자가 12,000개 정도 돼 있어요. 2,300개 정도에서 멈춰 있는데 스케치업이 보통 그렇잖아요. 멈춰 있어도 계속 작업은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기다리면 결과물이 저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끄고
지형이 만들어진 부분을 보시게 되는데 삼각망으로 보이는 부분하고 옆에 좀 루즈하게 보이는 면들이 있잖아요. 저거는 얘가 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생성한 거라 저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잔디 언덕에 있는 부분에 있는 그 메쉬를 굉장한 정밀도로 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잘라내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자동차 회사를 역설계하는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에 실제 측량을 했는데 이렇게 그 오르막 쪽에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약간 경사가 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경사도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도로 쪽하고 사이트하고 레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걸 한 번에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세 번에 걸쳐서 만들고 뭐 조로나 아티산 같은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메쉬를 서로 정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거는 또 그 간단하게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스케치업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델링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라인을 그렸는데 저 라인을 기준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선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저렇게 그린 거고요. 자, 저렇게 클릭하면 라인 두께를 얼마로 할 건지 설정을 해주면 그 두께대로 저렇게 섹션이 따져요. 그래서 버튼을 눌러주면 저런 식으로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오게 되고요. 저걸 탑뷰에서 보게 되면 거의 선처럼 보입니다. 저렇게. 그래서 실이나 이런 부분들의 벽체들이 명확하게 보여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 그 무대 옆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이 있거든요. 저희가 벽체입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평면에다가 라인을 그려요. 저 라인을 보고 더 정확하게 하려면 저 포인트 클라우드 점을 그 가이드 포인트로 찍어서 스냅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씩. 그래서 높이 할 때는 가이드 스냅 가지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저런 식으로 대략 면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은 완성이 됐잖아요.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일단 이제 옵셋을 해서 벽 두께를 만들었고요. 자, 저 상태에서는 잘려져 있는 형태를 다시 해제를 하고 저 높이를 포인트 클라우드를 보고 맞춥니다. 저런 경우에도 이제 섹션을 쳐서 하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보통 스케치업 인면에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바닥면은. 조금 지나갈까요? 네, 이렇게 지금 단면을 치고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높이를 여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바닥이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면을 보고 다시 푸시풀을 해서 높이를 맞춥니다. 자, 저기서 이제 정확하게 가이드 포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높이를 기준으로 푸시풀 합니다. 그러면 측량점에 정확하게 맞춰서 모델링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보통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 기계 쪽은 역설계하는 툴들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지오매직이라든지 그런 툴들이 있어서 쉽게 작업을 하는데 건축 쪽은 그런 툴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건축은 벽은 수직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평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캐닝을 하면 노이즈가 많습니다. 실제로 딱 수직으로 서 있지도 않고요. 그러면 결국은 저거를 건축적으로 의미 있는 모델을 만들려면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작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서 푸시풀을 올릴 때 얘가 면이 올라가면서 위쪽이 노이즈가 있어도 면에 잠식되는 그 점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높이다라는 거를 감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감이지만 정확합니다. 이게 노이즈를 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건축물인데. 그래서 이제 스케치업으로 작업할 때는 그런 면이 강점이에요. 그거를 금방 판단하고 빨리 모델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축 관련해서는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완벽하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솔루션은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AI를 쓰지 않는다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모델링 솔루션들이 나오는데 아직은 반듯하게 해주는 게 잘 없어요. 꾸불꾸불하게는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치업에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바닥 쪽 만드는 걸 겁니다. 이 원기둥이에요, 원기둥. 그래서 원기둥 쪽을 만드는데 섹션으로 저렇게 잘라서 원기둥을 평면에 있는 원처럼 보는 겁니다. 탑뷰에서. 네, 저기 보이죠? 그래서 저쪽에다가 원을 그리고 아까처럼 높이를 맞춰서 푸시프로 하게 되면 정확한 형태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건 이제 인면상에서 본 겁니다. 바닥의 높이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렇게 작업하면 어떻게 대충 작업을 해도 5cm 이상은 안 벗어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도면화를 시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거 잠깐 클릭해서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나올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VR이나 AR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콘텐츠잖아요. 일단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솔루션마다 달라요. 그냥 모델링 데이터 가지고 쉽게 작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5분 남았다고 하네요. 이제 로딩되면 이거 보여드리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쿠비티라는 게 있어요. 쿠비티. 제가 3년 전부터 쓰는 솔루션인데 이게 지금 이제 구글 크롬이나 사파리나 파이어폭스에서 웹GL로 돌아가는 컨텐츠예요. 스케치업 모델을 업로드만 하게 되면 이렇게 웹상에서 바로 뷰어로 볼 수가 있고요. 요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는데 렌더링 기능이 들어왔는데 별로예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일조의 방향을 조절하는 슬라이드 바가 있고요. 일단 이쪽에 올리게 되면 굉장히 가볍게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업에서 씬으로 애니메이션을 잡아놨을 때 똑같이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국악원에서 시설부에서 바로 높이나 그 가로 세로 폭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컨텐츠로 만든 거고요. 이 컨텐츠 자체를 스마트폰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 모양 아이콘이 있거든요. 얘를 드래그 앤 드랍하면 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마이크 놓고 컨트롤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쉬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 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크래시 디텍션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면 막혀요. 그리고 벽을 뚫고 갈 수도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점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거를 많이 해주는데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다 탐색하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VR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막판에는 잘 되네요. 에러가 안 나고. 자, 이게 지금 이제 아까 그 크롬상에서 보는 그런 뷰어 화면이고요. 좀 더 지나서 가서 보게 되면 QR 코드로 이제 이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좀 지나가서 네,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제 제가 싱크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쿠비티라는 앱을 실행을 하고 이 PC에 있는 이제 QR 코드를 찍게 되면 데이터를 바로 불러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데이터가 바로 스마트폰으로 다운이 돼요.
그래서 여기 크롬 브라우저에서 봤던 모든 기능들이 다 동작을 하고요. 좀 더 넘어갈까요? 이렇게 이제 로딩돼 있던 QR 코드로 돼 있던 데이터 중에 야외 공연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구글 카드보드를 끼고 보면 바로 VR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바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AR 기능까지 추가가 돼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실제 스케일로 저 건물을 놓고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다 모형 형태로 올릴 수도 있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그 수원 화성시하고 작업을 했는데 그 거기 문화재가 많잖아요. 그 동북포로라는 게 있어요. 동북포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시공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그 한옥도면하고 그쪽에 부재 이제 추녀 부분하고 뭐 석가래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간섭 체크 때문에 저희가 스케치 모델링을 했거든요. 간섭 체크는 이제 테크라 빔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그거 했을 때 뷰어로서 쿠비티를 썼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스케치업 파일을 줄 수도 있는데 드려도 잘 못 쓰시니까 차라리 이런 컨텐츠로 소통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국립국악원의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대관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대 기술 자료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공연장별로 VR 영상이 다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촬영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단면도하고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었던 도면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델링 데이터나 그 무대 뒷면에 찍었던 VR 자료들은 오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역설계에 대한 사항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잠깐 Q&A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 잠시만요. 예, 감사합니다. 저기 대강고 사이트 그 마지막 부분에요. 거기 저기 CCTV도 설치돼서 거기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전시 뭐 이렇게 관람하시는 분들 CCTV 동영상 보도 사이트에 제가 저장돼 있습니까? 아, CCTV를 예. 해서 볼 수가 있냐는 예, 예, 말씀이세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VR을 좀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CCTV를 단 다음에 뭐랑 그 현실하고 매칭을 예, 시킨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예. 홈페이지 그 사이트에 같이 들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딱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런 건 가능합니다. 요새 이제 VR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모델을 얹어놓고 화면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구현이 되거든요. 굉장한 스타일이어서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아티스트들을 잠시만요. 여기 뭐 영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직장 생활은 CJ에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현하는 경우는 있긴 한데 명확하게 이제 이쪽에 있는 모델을 바로 가져가서 매칭하는 거는 좀 지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사항 있을까요? 네, 다들 피곤하실 것 같은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